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60번째 시간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3회에 해당하는 부수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구, 바로 입이라는 뜻의 구자의 부수인데요. 이 구 부수는 대단히 많죠. 예,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살펴보면 자기 자신 의 부수를 가지고 있는 구, 입이란 뜻이죠. 울다, 통곡하다 그럴 때의 곡자, 알리다 할 때의 고자, 물건이라는 의미의 품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입구 부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구자를 써보면 종으로 긋고 기역자처럼 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입구자가 되겠는데요. 다른 글자보다는 이게 작게 써집니다. 살짝 작게. 다른 글자 크기로 써지면 큰 입구라고 읽게 되고요. 평상시에는 다른 글자보다 약간 작게 쓰여진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서 총 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예, 구자입니다. 입구자, 입이라고 하는 뜻이죠.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식구, 그러면 이게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먹는 입이란 뜻이에요. 먹는 입이라는 의미는 같은 음식을 먹는 입이다 라는 뜻으로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는 어느 장소를 들어가는 그 초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출구는 어느 장소를 나가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통상 입구와 출구는 같죠. 그래서 이제 출입구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인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 수라는 뜻인데요. 통상 인구 그러면 국가의 사람 수, 그러니까 백성의 수, 국민의 수를 통상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라는 말을 통상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루는 인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내, 남편, 자녀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제 포함되는 가구를 대가족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업무를 처리해 주는 그 고객, 대고객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 윈도우 그러면 일반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고객을 만나는 뭐 차표를 판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고, 카운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대고객 접점 부분을 카운터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로우 카운터 그러면은 상담 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업무, 예를 들자면 뭐 대출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고, 하이 카운터 그러면은 여수신 업무, 그 입출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담당하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서 있죠 해서 하이 카운터이 되는 거죠. 항구라고 하는 것은
배를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는 배를 통해서 출입하는 곳을 항구라고 얘기를 한다. 당연히 우주선이 들락날락 하는데도 통상 항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주는 우리가 바다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 때 그 구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핑곗거리를 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여기서 excuse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한 일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일을 저지른 이유를 댈 때 그걸 구실을 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두라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서면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장군이라든지 또는 정부 수반, 그 정부의 총책임자라든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것 자체가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효과를 갖습니다. 구강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구 투입한다 라고 하면 구강을 경유해서, 해석 경구죠. 구강을 경유해서 투입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약을 먹게 한다든지 할 때 얘기하는 거죠. 경구라는 말이 입을 통해서 뭔가를 먹는다라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 한자는 운자가 되겠는데요.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내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냥 구름이라는 말이지만 그 내면의 밑바탕에는 징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쓰는, 그러니까 위에 쓰는 부분이 이게 비라는 뜻의 우자입니다. 우자를 쓰고 그 다음 밑에 이르다, 그러니까 말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 운자를 쓰는 거예요. 해서 구름 운자가 된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원래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삐치고 끝나는 건데 우리가 손으로 쓸 때는 이걸 그냥 내려 긋습니다.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비우자 밑에 이를 운자 해서 구름 운자가 되겠습니다. 구름 운자는 클라우드라고 해서 구름 자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징조라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머리에다 두고요. 운무라고 하면 구름과 안개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구름은 높은 산 꼭대기 이상에 떠 있죠. 근데 이 운무는 산 꼭대기뿐만이 아니고 산 밑에까지 침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운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청운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죠. 푸른 하늘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주 높은 직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운의 꿈을 안다라고 하면 높은 직위에 내가 출세하겠다라는 뜻을 세웠다라는 말로 야망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별 구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천체에서 우주에서 은하수, 성운, 성단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물론 그 이제 구성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별 무리를 일컫는 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운대는 아마 이게 그 바다구름이 멋있었던 모양이에요. 해서 부산광역시에 있는 해수욕장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남한이죠. 남한에서 가장 피서객이 많은 해수욕장이다. 크기가 큰 건 아니에요. 크기는 해운대보다 큰 해수욕장이 뭐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령의 대천 해수욕장이라든지 뭐 이런 해수욕장의 크기만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데 그 방문객 수로는 압도적으로 해운대가 많다. 풍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란 뜻의 풍이거든요. 바람과 구름이라는 뜻으로 큰 변화가 있을 조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단계 발전해서 그런 큰 변화의 시기에 출세할 수 있는 운을 타고났다라는 의미로 큰 비전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우나 그러면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격동기에 출세한 그러한 사람을 풍우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운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의 일종이죠. 규석 성분이 많기 때문에 물기가 많을 때는 물기를 끌어들이고 건조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특이한 돌이에요. 한국에서 운모는 대단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건강에 좋다는 원적이선이 많이 발생하는 돌들은 이 운모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운이라고 하는 것은 떠있는 구름을 뜻하는 거예요. 원래 떠있는 구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일 때는 떠있는 구름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고, 떠있는 구름은 아무 그 의미가 없잖아요. 바람이 불면 날려가 버리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뜬구름이라고 하면 허망한 꿈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운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기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운이 감돌다 그러면은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운형이라고 하면 언뜻 볼 때는 토끼풀 같아요. 토끼풀은 크기가 작고 앙징스럽죠. 자운형은 커요. 그런 언뜻 볼 때는 토끼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끼풀 잎은 이렇게 그냥 전체가 다 녹색, 좀 약간 옅은 녹색을 가지고 있는데 자운형 풀은 여기에 이렇게 좀 더 흐린 흰색 계통의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자운형이라고 하는 풀이고, 언뜻 볼 때는 토끼풀 같이 보인다. 우리나라 그 논 지역에 대단히 많이
자생을 하고 있죠. 마지막 한자는 무자가 되겠는데요.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자를 보시면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내려 그어지고 다시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점을 네 개를 찍어요. 해서 없다 라는 의미의 무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없다, 제로라는 뜻이죠. 라는 의미의 무자가 되겠습니다. 근거가 없다, 그런 의미로 함께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대가라는 뜻이거든요. 대가가 없다 라니까 공짜라는 뜻입니다. 무상교육이라고 하면 수업료를 받지 않는 교육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무상은 이게 항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니까 헛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생무상 앞에 인생무상 그러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도라고 하는 것은 상주하는 사람이 없는 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주는 하지 않는다. 그런 섬을 무인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무병장수라고 할 때 이 무병은 병이 없이, 병치레가 없이,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산다 라는 뜻입니다. 무지하다라고 하면 지식이 없다라는 뜻이고죠. 밑에 무식하다 하고 언뜻 볼 때 똑같은 말이에요. 언뜻 볼 때. 무지하다와 무식하다는 언뜻 볼 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전혀 달라요. 무지하다는 아는 게 없어서 판단력이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행동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무식하다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티가 난다. 아는 게 없는 티가 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어리석어서 의사결정을 적합하게 하지 못한다 라는 뜻이고, 무식하다는 그와 관련된 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말을.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잘못을 범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판단력이 없어서 잘못을 하는 거고, 무식하다는 지식이 없어서,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관하다는 관계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무한하다는 끝이 없다. 무효는 효력이 없다. 무정하다는 냉정하다 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다정다감함이 없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3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한국어 단어, 빈번히 쓰이는 한국어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한글 문해력 향상, 그리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한글 단어의 조성 원리하고 그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프렐 프로그레인 땡큐.